한 나라의 왕이 글자를 만들었다고요? 바로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왕. 그가 만든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세계적 학자가 평생 믿었던 지식과 권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된 건 바로 이 한글 한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시장 골목, 박물관 전시.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왕의 사랑과 백성을 향한 헌신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였다는 것을요.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고 존엄이고 저항이며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55세이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 여러 언어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30분 전부터 강당을 채우고 제 교과서가 4개 대륙 70개 대학에서 필독서로 지정될 정도로 저는 저 자신을 꽤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제가 가장 자만에 빠져 있었던 시절, 한국어와 한글 앞에서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라운지에서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어요? 쓸데없이 복잡하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솔직히 학문적 가치도 없죠. 그 말은 담배 연기처럼 공간에 퍼졌고 오래 남았으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삭이지도 부드럽게 표현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선언한 말이었죠. 마치 30년 연구 경력으로 어떤 언어 체계를 단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동료 교수 3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중국어 전문가인 젊은 교수 1명이 말을 꺼내려다 참았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이름 앞에서 누구도 감히 논쟁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지만 단순한 오후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만한 순간이 제 세계를 갈라놓기 딱 5일 전이었고 저는 몰랐습니다. 언어, 문화, 자기 자신의 전문성이라는 안전지대가 곧 무너질 것이므려 제 모습은 누군가가 세상에 자랑하는 천재적 학자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은발 머리를 뒤로 넘기고 계산된 헝클어진 머리칼로 천재성을 드러내고 철퇴 안경 너머로 강의할 때 위압감을 선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제 연구실은 업적의 신전이었고 벽마다 증서와 세계 학회에서 찍힌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출판된 논문들의 무게로 휘어진 책장들 사이에서 저는 자신이 세계적 권위자임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고 그러면서도 오만은 저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언어들, 그 중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편견은 심각했습니다. 한국어를 진지하게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로망스어나 게르만어 방언을 분석할 때 적용했던 엄격한 방법론조차 한국어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어가 제 시간을 들릴 가치가 없다고 단정지었고 너무 복잡하고 현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는 비실용적이며 작은 반도의 언어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죠. 심지어 교수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언어 프로그램에서 연구비를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어를 인류학적 목적으로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진지한 연구에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표현했으며 몇 마디 말로 한 문화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후배 교수들은 저를 적으로 만들 용기가 없었고 선배들은 제 편견과 오만에 이미 지쳐 있었으며 그래서 제 편견은 검증받지 않은 채 학과 전체에 퍼져갔죠. 하지만 바로 그 화요일 학과장인 마가렛 첸 교수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중립적인 표정으로 한국어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협상 불가였죠. 제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언어 연구 과제 중 제가 경시해온 바로 그 언어를 연구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연구 노트와 녹음 장비, 검증되지 않은 편견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출발 전 몇 날 동안 저는 군인이 원치 않는 파병을 준비하듯 분노와 안개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 몇 개만 겨우 배우며 이 여행을 형식적 의무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30세의 한국 언어학자이자 문화기획자인 김수민이 제 연구와 편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제 출판된 논문과 강의를 이미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한국어를 흥미롭지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무심히 말하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오만한 편견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고 저는 차가운 창문을 이마에 대고 아래 펼쳐진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거리와 은빛 한강 산을 배경으로 수직으로 쌓인 건물들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무심하게 생각했죠.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 다를 게 뭐지?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제 평생의 교육이 될 교실이며 제 오만과 편견을 강풍처럼 무너뜨릴 장소라는 것을요. 며칠 후면 저는 15세기 왕의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육신의 오만함을 청동에게 사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제가 그동안 쓸데없다고 판단했던 한글 표지판과 글자들이 제 의식 가장자리를 스치며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지만 저는 이를 털어내려 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 출판된 권위자, 언어학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한국이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일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커지며 앞으로 몇 주간의 여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지, 어떤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될지, 그 모든 시작은 이미 서울 공항의 공기 속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발걸음은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닌 저 자신과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가장 겸손한 배움의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소음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김수민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제 여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고 곧 제 오만함과 편견은 직접 마주할 한글과 역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창제된 세종대왕의 문자를 통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죠. 제 앞에 놓일 서울의 거리와 박물관, 전통시장,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의 장면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생각을 깨뜨리고 마음을 열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습기와 소음 속에서 숨쉬고 있는 그 모든 한글이 이제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삶의 기록이었고 투쟁의 증거였으며 사람들의 혼이 배어 있는 흔적이었죠. 저는 차창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지만 시선이 텅 비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눈앞에서 스쳐가는 네온 사인, 간판, 거리 이름, 음식점 표지들 모두가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사람들. 수민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글자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이었고 저항이었으며 희망이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저의 오만한 학문적 태도와 충돌하며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죠. 옥스퍼드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학문적 권위와 자부심이 이 짧은 몇 시간 동안 한국의 시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피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몸은 무겁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정장 속 땀은 마르지 않았고 공기의 습기는 여전히 피부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시장에서 본 이미지와 소리, 냄새, 그리고 수민의 말이 떠올랐어요. 노인의 주름진 손, 김치통의 색감, 한글로 쓰인 수많은 메뉴와 가격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살아있는 언어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언어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고 노트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학문적 분석을 위한 기록만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과 깨달음을 담기 위한 기록이었죠. 한국어는 정말 단순한 문자와 기호로 볼 수 있는가? 이 글자들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삶의 무게를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 새삼 느끼고 있었죠. 내 마음속 오만함이 한글과 그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만함은 마치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수민이 예정에 맞춰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시장과 달리 조금 더 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로 안내한다고 했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글자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를 만나실 거예요. 그 속에서 언어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골목 안 오래된 건물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박물관 같기도 했고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같기도 했죠.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고 하나같이 온화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민이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이에요. 일부는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지금도 지역 사회에서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록물들과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글자들은
제가 시장에서 보았던 한글 표지판과는 차원이 달랐죠. 각각의 글자, 각 문서마다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이 담겨 있었어요. 저항과 용기, 그리고 삶에 대한 집념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학문적으로만 연구 대상이었던 언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힘이었죠. 그리고 그 힘이 제 마음을 점점 녹이고 있었어요. 수미는 저를 한참 동안 안내하면서 역사와 개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어요. 교수님, 언어는 단순히 말과 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이고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학문적 지식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내 머릿속 체계와 이 도시, 이 사람들의 삶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언어가 생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수민의 안내로 작은 카페 같은 공간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교차하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문자와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손을 무심코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만 마음은 긴장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니었어요. 관찰자도 아니고 권위 있는 학자도 아니었죠. 오히려 한글과 그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외부인이었어요. 수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표지판이나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언어가 단순한 기호가 아님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분과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죠.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계가 한글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차갑게만 느껴졌던 학문적 거리 너머에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단순히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와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무력하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이면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불빛과 거리의 소음 속에서 저는 이미 내 마음 한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감동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말했었어요. 그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동료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수년을 들여 문해력의 선물을 설계한 왕이 만든 이 언어 전체를 무심히 비실용적이라고 평가했었죠. 그때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박물관 안에서 제게 명확히 다가왔어요. 제 머릿속의 방어 장치가 하나씩 무너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감정을 느꼈죠.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히 학문적 깨달음을 넘어 인간적인 경외감으로 이어졌어요. 수미는 저를 조금도 압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안의 방어벽을 부수도록 이끌고 있었죠. 우리는 훈민정음의 제작 과정에 관한 디테일한 자료들을 지나쳤어요. 각각의 글자가 왜 그 모양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발음을 최적화했는지, 의문학적 설계와 철학적 착오가 결합된 방식이 적힌 도표들을 살펴보았죠. 저는 손끝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리듯 설명하는 수민의 손짓을 따라가며 점점 놀라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어요. 세종대왕이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를 주기 위해 과학과 철학, 사랑과 인간애를 결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우리가 전시관 깊숙이 들어가자 초기 한글을 사용한 실제 문서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작은 노트, 편지, 시, 기록물들이었죠. 특히 한 여성의 편지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1500년대 지방으로 떠난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한글로 조심스럽게 적힌 글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사랑과 관심, 희망과 염원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그녀의 감정은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한 왕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살아남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그 손길과 마음, 기록되고 표현될 권리를 준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 여성의 글을 손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유리 케이스가 그 욕망을 막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연결을 느꼈죠. 세기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 왕의 연민과 사랑이 저를, 그리고 그 여성과 아들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수민이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잠시 동안의 감정적 공유가 담겨 있었죠. 저도 모르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마음이 한동안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의 위대한 인간적 행위 앞에서 느끼는 무거운 평온이었죠. 수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방식이에요.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한 사랑의 표현이죠.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의 감정은 그 이상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날 듯한 깊은 감정이 밀려왔죠. 평생 학문 속에서 수많은 문자 체계와 언어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감동하고 인간의 깊은 마음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전시관을 걸어다니며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을 살펴보았어요. 천문학 연구와 달력 제작, 음악 표기법의 개선, 농업 혁신과 인쇄 기술의 발전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의 일상과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이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나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평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그 의지가 시간이 흘러 수백 년 뒤인 지금의 제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미는 전시를 안내하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왕이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될 선택을 했지만 선택했어요. 위험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랐죠.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삶을 기록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세종대왕과 그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느껴졌죠. 저는 한동안 침묵하며 걸었어요. 발걸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죠. 수민이 옆에서 걸었고, 저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전시물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관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학문적 호기심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죠. 인간의 존엄, 사랑, 연민, 그리고 권력과 책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남긴 업적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서 맥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오늘 이 박물관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어떤 생각과 질문을 남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수미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와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박물관의 끝에 다다르지 않았고, 제 마음 속에서 울리는 감정의 파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시차 적응이나 낯선 도시에 있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은밀한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 때문이었죠. 죄책감이 제 가슴 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두운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기억 속에서 세종대왕의 청동 얼굴이 떠올랐고 그 뒤로 제 자신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쓸데없고 비실용적이며 학문적으로 의미 없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 언어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언제부터 제 전문성이 오만함으로 굳어졌을까요? 아침이 찾아왔지만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수민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어제보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었어요. 천천히 옷을 입는데 손이 단추를 끼우는데도 서툴렀고 화장실 거울 속 제 모습은 갑자기 55세보다 훨씬 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9시에 수민의 은색 세단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어제 그녀는 거의 들뜬 듯 열정을 보였죠. 세종대왕의 업적을 전하려는 선물 같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다르더군요. 그녀의 얼굴에는 제 배를 조이는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조수석에 앉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박물관의 다른 부분을 볼 거예요. 식민지 시대 전시예요. 식민지 시대라는 말이 제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제야 그 말의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서울을 달렸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침묵이 아니었죠. 슬픔과 준비의 침묵이었어요. 수미는 앞으로 보여줄 것들을 위해 감정적 힘을 모으고 있었고 저 역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준 듯 했어요. 국립한국현대사박물관이 나타났어요. 현대식 건물임에도 힘과 애도를 동시에 전달하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주차 후 입구로 향하며 걸음을 맞췄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기념관이 경건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곳은
무덤과 닮아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웠고 온도는 차가웠으며 방문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죠. 수민이 한국어와 영어로 된 일본 식민지 시대 1910-1945 섹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벽 전체를 덮고 있는 교실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은 딱딱하게 줄을 맞춰 앉아 무표정했고 칠판 위에는 일본 천황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일본어로 적힌 글자들만 있었고 한글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어요. 35년 동안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죠. 수민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간신히 억제된 분노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사진 가까이 다가갔고 아이들의 얼굴에 드러난 공허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뿐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지우고 싶어 했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안에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고 단지 일본인만 남기려 했죠. 수민이 말하는 동안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전시를 지나며 공포와 분노가 깊어졌습니다. 일본군이 한국 문학과 역사 교과서를 모닥불에 태우는 사진, 한국어를 말한 아이들이 매를 맞고 선생님들이 체포되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압수된 한국어 교과서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단순한 교재가 아니었어요. 저항과 그에 따른 처벌의 증거였죠. 그러나 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작은 교재 하나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표지, 조금 파손된 페이지. 옆에는 일본어 교과서 안에 숨겨진 채 발견된 모습까지 전시되어 있었죠.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 어머니, 신원 미상, 1937년. 그녀는 아이들에게 비밀리에 한국어를 가르쳤고 2년간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상상했습니다. 늦은 밤 경찰 순찰이 있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속삭이던 모습. 손이 떨리면서도 발각되면 아이들과 헤어지고 감옥에 갈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본어 교과서 안에 한국어 교재를 숨기던 어머니. 그런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민이 전시를 계속 안내하며 창씨 계명과 비밀학교, 체포된 언어학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학문적 열정을 지키기 위해, 언어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죠. 제 눈앞에서 무너지는 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 오만한 학문적 평가, 안정과 특권 속에서의 판단,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기억이에요. 조상의 기억이고 문화적 기억이며 우리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수민의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언어를 지킨 사람들, 그들이 한국어를 살아있게 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읽고 쓰고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물관을 나오자 서울의 거리에는 한글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표지판, 상점, 신문, 학교 곳곳에서 한글이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웃고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언어가 폭정을 이기고 승리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민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은 공식 일정이 없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진짜 서울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언어가 살아있는 모습을요. 호텔에 돌아와 저는 연구 노트 앞에 앉았습니다. 식민지 언어 억압과 진화에 대한 임상적 관찰을 쓰려 했지만 손끝에서 나오는 글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처형된 언어학자에게 보내는 편지, 이윤재에게. 미안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바친 것을 무심히 깎아내렸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창밖에서는 수백만 개의 한글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작은 저항이었고 언어가 폭정보다 강하다는 증거였죠. 제가 한때 비실용적이라 여겼던 그 언어는 살아있었고 인간의 결연한 의지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무력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 거리에서 직접 한글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뜻밖에도 서울 하늘은 맑고 밝게 열려 있었어요. 공기가 밤새 세상을 씻어낸 듯 투명했고 햇살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도시를 비추고 있었죠. 알람 없이 일찍 눈이 떠졌고 몸은 천천히 시차에 적응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짓눌렸던 마음의 무거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무겁기만 한 짐이 아니라 목적과 책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치심의 무게가 조금씩 책임감과 이해의 무게로 바뀌는 것 같았죠. 수미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그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전문적인 옷차림과 클립보드는 사라지고 편안한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미소가 얼굴 전체를 밝히고 있었죠.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박물관 없어요. 해밀턴 교수님, 차에 타자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시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 사람들의 손과 입에서요. 그 말투 속에는 이전의 전문적 거리감이 사라지고 따뜻한 존중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우정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순간임에는 틀림없었죠. 그녀는 제 무지를 보여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그 받아들임 자체가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울 중심부로 차를 몰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학자로서 단순히 관찰하거나 분류하려는 눈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한글은 도시 곳곳에서 숨쉬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과 생생함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하철 광고 속 둥글고 리드미컬한 글자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각적 음악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 배치와 균형, 회계 굵기와 간격이 만드는 리듬을 보고 있노라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교한 디자인과 미적 체계라는 걸 깨달았죠. 수민이 제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보이시는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앞의 세상이 새롭게 초점을 잡는 기분을 느꼈어요. 첫 번째 목적지였던 북촌 어린이 서점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글자가 손가락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음미되는 모습은 세종대왕이 바랐던 문자 사용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문해력이 단순한 학습 능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권리이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의 눈빛과 입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수민이 보여준 한국어 텍스트의 간단한 구조와 음절 블록 체계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논리와 유연함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었고 아이들이 몇 주 안에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전통 한옥 사이사이에서도 한글은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간판과 명판, 문화 행사 안내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글자가 가진 시대를 초월한 미적 균형을 보여주었어요. 이어진 서예 작업실에서는 70대 노인이 붓으로 글자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고 곡선과 직선, 여백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며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어요. 수민의 번역을 통해 그 장인은 한글 서예가 단순히 중국과 한국 회화 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 형태의 감정을 불어넣는 독창적 행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문자와 예술,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표현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방문지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었어요. 대학 캠퍼스의 철학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로 정교한 윤리 논의를 하고 전통 찻집에서 젊은 여성이 손글씨로 메뉴를 쓰고 현대 기업 디자인 본부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한글이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다양한 상황과 문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목격했죠.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와 손녀의 글쓰기 수업은 세대를 초월한 언어 전수의 현장이었고 아이가 자기 이름을 성공적으로 쓰는 순간 세종대왕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오후 늦게 인사동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수민이 건네준 노트와 펜으로 한글을 직접 써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곧 글자의 흐름과 회계 느낌에 집중하며 아이처럼 배워가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음절을 만들고 반복된 연습 속에 글자가 조금씩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저는 단순히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깊이와 역사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타이핑으로 한글 문장을 만드는 순간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라고 쓰면서 이전의 오만과 무지가 물러나고 겸손과 학습의 시작이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 너머로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 관찰자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한글 앞에 서 있음을 실감했어요. 서울을 떠나야 하는 내일이 다가오지만 이 여행이 저에게 남긴 깨달음과 경험은 단순한 시차 적응이나 관찰자가 아닌 직접 체험하고 느낀 한글과 문화의 생생한 순간으로 제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알았고 저는 그 길 위에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이별 특유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을 느끼며 눈을 떴죠.
동이 트기 전 아직 잠자리에 머물 수 없었어요.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보내고 싶었거든요. 서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언어, 문화, 그리고 제 자신이 지녔던 오만과 무지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장소였으니까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호텔 방이 이제는 거의 익숙해졌어요. 떠나기 싫은 임시집처럼 온기를 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이었죠. 수민이 공항까지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옷을 입었어요. 도착할 때 입었던 그 울 블레이저를 꺼내 입었죠. 서울의 습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어쩐지 오늘 하루 이 도시와 이 순간에 맞는 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어 표지판을 읽고 출구를 찾는 일이 이제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해졌어요. 정확한 출구를 찾았을 때 마음속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이른 아침에 창백한 햇살 속에서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넓은 광장은 이미 하루의 첫 물결로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실로 향해 서두르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맞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학생들은 배낭을 메고 수업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고, 관광객들은 지도와 가이드북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세종대왕의 혁명적 비전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받은 놀라운 선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동상 앞에 서서 세종대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청동 표면은 아침 햇살 속에서 살아있는 듯 반짝였고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표정은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걸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만드셨죠. 농부와 상인,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 누구도 문해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이들을 위해서요. 공감과 존중으로 왕에서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로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목이 메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물을 비웃고 무의미하다 깎아내렸어요. 비실용적이라고 선언하고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 치부했죠. 너무 오만했고 너무 무지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 순간의 감정과 깨달음을 그대로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은 모든 이에게 죄송합니다. 청동 동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가슴속 무게가 조금씩 덜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장과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기록했던 노트였죠. 임상적 분석과 학문적 기록으로 채우려던 노트는 이제 한글의 글자, 스케치와 세종대왕 철학, 그리고 평민의 회복력과 저항을 관찰한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쓰려는 서툰 시도가 적혀 있었어요. 빈 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비뚤비뚤한 원과 고르지 않은 선, 어색한 비율의 글자들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각 획은 작은 겸손의 표현이었고 한 분야의 전문성이
모든 지혜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한참을 서서 서울의 아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통소음,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 아이의 웃음소리, 신호등의 기계음,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문화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살짝 제 팔꿈치를 건드렸고 돌아보니 수민이 서 있었어요. 공항 가실 준비 되셨어요? 조용히 물었죠. 호텔에서 짐을 챙기고 인천공항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아침 교통 속에서도 마음은 편안했고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눈 사람 사이의 묵묵한 이해 속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발 터미널에서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은 서로의 눈빛으로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과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주를 회상했습니다. 서울의 시장, 박물관, 청동 동상,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속에서 마주한 진실들이 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 섰을 때 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겸손과 이해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강의에서 저는 모든 편견과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사진과 자료를 통해 한글의 과학적 구조,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국인들이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견뎌온 용기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과 동료들은 충격과 감탄, 숙고의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젊은 한국 학생의 눈물과 감사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제가 경험한 변화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글 연구 논문을 출판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문화적 회복력과 언어적 혁신을 전파했습니다. 동료들과 협력하며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며 이제는 서양 중심적 관점보다 겸손과 진정한 호기심으로 학문에 접근하도록 이끌었죠. 매년 서울에서의 첫날을 기념하며 연구실에서 한글로 글을 쓰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5년 후 국제학회를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수민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광화문 광장을 다시 걸으며 한글의 글자들이 지닌 역사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읽을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학회 환영 리셉션에서 한국어로 짧은 연설을 하며 문화와 언어에서 배우는 특권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박수는 옥스퍼드에서의 박수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이었고 친구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수민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네온사인 속 한글 글자들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듣는 사람으로서 얻은 확신이었죠. 언어는 사랑이며 문화는 회복력이고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취는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한글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을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수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진짜 의미라는 걸 이해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평생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삶은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자 영원히 배움과 겸손을 잊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 그 마음이 글자가 되어 한글이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이제 압니다. 세종의 한글이야말로 세상을 잇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